예, 앞에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10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 MTN과 처음부터 쭉 함께 했었던 고참급 기자들과 함께 그간의 취재 에피소드부터 앞으로의 경제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대호 기자,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 산업일부 권순우 기자,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한참 다들 선배급이라 진행자 자리까지 제가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특집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글쎄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10년 이렇게 올 동안 함께 했었던 기자들이고 그중에서 조정현 기자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국 멤버지 않습니까? 네네. 첫 번째 리포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했었던? 첫 번째 리포트는 뭐 잊을 수가 없죠. 오산 세교지구 그때 개발 계획이 나와서 가봤었는데 뭐 리포트를 제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개국하자마자 뭐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현장 촬영을 취재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촬영하고 편집해가지고 리포트를 겨우겨우 내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주제는 재건축 재개발이나 좀 풀어주지 왜 또 수도권에서도 한참 떨어진 저 아래 오산에다 또 신도시를 짓느냐 이게 뭐 주제가 됐었었는데요. 지금 현황이 뭐 동탄에 좀 계속 밀리고 또 최근에는 용인은 뜨고 있는데 그게 더 온기가 아직까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일단 그때 리포트 주제가 과연 이곳에 수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아직까지 어떤 신도시 개발은 그다지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산 세교지구 현장에서는요. 예. 오산 세교지구 이것도 어찌 보면 되게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것 지금 같아요. 취재 리포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떤?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시청자분들이 후속 AS를 좀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 10년 만에. 제 뜻은 그랬는데 뭐 그래도 제가 그때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10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예. 하루 종일 편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요즘 편집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한 편을 가지고 1시간을 편집을 했어요. 맞아요. 편집기도 뭐 없었고. 누가 편집하고 이것도 정해지지가 않아서요. 그냥 빈 사람한테 찾아가서 제 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좀 읍소하고 다니는 그런 지금은 상황이죠. 이제 우리 MTN이 많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실 텐데 네. 저희 2008년 10월 1일 아침 6시였나요? 첫 오네요. 신호 딱 올리자마자 사람들 막 다 박수치고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사고 나가지고 방송 사고. 아. 그때는 좀 그런 게 잦았어요. 막 블랙 화면도 종종 나갔었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천지개벽이라고. 그때 담당 AD가 저였습니다. 첫 방송 PD도 AD. 했었죠. 권순우 맞아요. 기자가 예전에. 어찌 보면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7년 되는데 이제 네 분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 짧은 그 앞에 3년에서는 더 큰 변화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천지개벽했다고 이대호 기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10년 동안에 그러면 가장 많이 바뀐 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MTN 애청자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2008년 10월 1일, 그러니까 10년 전 오늘 개국을 했었고 개국하기 거의 한 보름 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2008년 그 금융 위기와 동시에 저희가 개국을 했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시청자분들하고 굉장히 좀 진하게 또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또 10년 후 돌이켜 보면은 그 사이에서도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또 물론 뭐 그리스, 네. 유럽발 재정 위기도 있었고 예. 그 후에도 위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위기는 끊이지 않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역시 그 중간에 참 힘든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었던 지난 10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대호 기자가 투블럭도 하고 아주 트렌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10년 전에는 모습이 많이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조정현 기자와 이대호 기자의 옛날 모습이라고 와. 하는데요. 프레시하네, 프레시. 방금 뭐 퇴사한 기자들도 보이고 있고 가운데 이제 이대호 기자 저만 남아 있어요, 저만. 했었던 그때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는데요?
저희 개국할 때 만들었던 홍보 영상 같네요. 그죠? 그때도 노안이셨나 봐요. 그때가 더 아니, 노안이었어요. 일춘하셨죠.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고. 지금 조정현 기자도 보이고 있네요. 아유, 저희 방송이 발전하는 만큼 우리 빨리 기자들의 외모도 발전하고 있다. 발전했네요. 예,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김혜수 기자에게도 한번 질문을 들어볼 텐데 또 건설 부동산 분이니까 네. 거기에 맞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네. 그때 샀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자리. 라고 좀 여기를 좀 미리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용산입니다. 아, 용산. 네. 용산이 지금 워낙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핫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거래가 거의 안 됐고 예. 심지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내가 그 중개 수수료를 깎아줄 테니 여기를 그냥 사라. 그러면 1억이 오를 거다라고. 은인이 될 뻔했었는. 네. 그때가 했었는데. 국제업무지구 뭐 추진하기 무산된 건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이제 용산이 국제업무지구 무산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 계속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근데 예. 그러다가 뭐 한 작년 정도부터 계속 이제 용산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붐을 일었는데 그전 2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가 거의 없었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기가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산을 샀더라면 이 자리에 제가 그때 눈여겨봤던 뭐 아파트나 어디가 있어요? 특정 지역? 용산은 이제 지금 동부 이촌동이 워낙에 늘 항상 부촌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촌 동부 이촌동이 아니라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업무지구 무산된 여파가 아주 컸었던 곳이거든요. 예. 그때는 거래 차이가 아주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봤던 지역이 그 서부 이촌동인데 예. 그쪽에서 그런 분위기가 한참 많이 지금 나요. 그때 대비해 퍼센테이지로는 얼마나 차이 나고요?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50% 이상 오른 두 것 배, 같아요. 두 배 넘게 나왔을 거예요. 어느 지역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용산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용산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예상을 했었더라면 아쉬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혜수 기자에게도 한번 그 지역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권순우 기자에게도 예.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10년 동안 이제 출입처 참 여러 군데를 다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내가 기자 생활하기에 괜찮았다 혹은 예. 기억에 남았다라는 출입처가 혹시 있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있는 데가 제일 힘들고 지금 있는 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예. 사장님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회사가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연봉을 올려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10년째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이 제일 편하고 지금이 제일 어렵구나 싶었어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출입하고 있는 데가 이제 자동차, 철강, 조선 같은 중무장대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쪽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를 좀 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되냐면은 2015년에 보면은 반도체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되고 2위가 원래 자동차였거든요. 자동차가 2위가 됐을 때 한 458달러 정도 됐어요. 458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2017년에 반도체는 무려 56%가 증가하는 동안 수출이 자동차는 9%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별로 격차가 고작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예.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현황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권순우 기자가 출입하고 있는 곳이 자동차. 예, 자동차, 그죠? 철강, 조선 뭐 그런 쪽입니다. 예. 안 좋은 얘기를 지금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출입처네요. 얼마나 많이 해드릴까요? 앞으로는 좀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나 좋은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몸풀기로 4명의 기자들에게 질문 하나씩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회상에 적기도 하고 할 얘기들이 좀 여러 개로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된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권순우 기자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고용과 대기업, 물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어요? 요새 일자리 워낙 화두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은 다들 욕은 하지만 가고 싶은 곳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구조를 설명할 때 9988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일자리의 99%, 기업 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과 이제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대기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기업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는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을 참 이렇게
좋으면서도 또 이렇게 괜히 뭐 재벌이라든지 적폐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좀 미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뭐 아직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어떤 신규 일자리의 어떤 쇼크라고 할 정도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대기업이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은 단순하게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겠죠. 그중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인데 마티즈를 타다가 최근에 마칸을 뽑았습니다. 포르쉐 마칸을. 이게 반도체가 잘 되게 되면은 예. 당연히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그 처우들은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하나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거기서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도 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부동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서 좀 많이 오른다는 이제 그 직주 근접성이 좋은 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삼각지대로 보통 얘기하는데 네. 여의도, 광화문, 강남을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 지역들이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파급이 크다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을 좀 응원해 줘야 되는 입장과 그리고 과거에 어떤 대기업들이 보였던 나쁜 행태들 때문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입장, 그 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잘 됐던 그 대기업들과 새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또 키워야 되는 그런 딜레마들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그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좀 키워줘야 되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키워주기도 힘든 그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고용과 대기업이 아닐까 해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의 경제의 주요 키워드로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고용과 대기업, 권순우 기자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꼽아줬고요. 이번에는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가 뽑은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또 청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당연히 갖고 계실 테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 얘기는 참 많이 비유가 되고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 부동산 시장에 사실 뭐 오래된 집을 사던 아니면 신규 분양을 받던 간에 일단 한 2014년부터 집을 사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단어가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이 되지가 않았어요. 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그 이전에 2006년부터 한 3년 동안은 버블이 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도 사실은 그때 뭐 버블7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투기 지역이 15곳으로 늘어났지만 그 전에는 세븐이라고 해서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용인 지역, 평촌까지 이렇게 7군데로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15군데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집주인들의 콧대가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과열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분양 제 주변에는 물론 청약에 당첨됐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집을 샀다 하면은 뭐 수억 원씩 올랐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반면에 또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로또 이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도 자고 일어났더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올라 있더라. 뭐 이런 그렇죠. 비판 혹은 또 여기저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 청약도 참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계속 나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로또 청약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가 선택한 이건 키워드는 아니고 공짜 점심은 없다. 네. 우리가 경제학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네. 이론이기도 한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를 사실 뭐 요즘 뭐 키워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까 권순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뭐 9988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재벌 대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이러던데 뭐 저는 역으로 너무 대기업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대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대기업이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30-40% 이상이 가야 요즘 청소년들이 다 좋은 직장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 얘기는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중소기업이 좋지 않은 직장이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뭐 70-80%가 4년제 대학을 가고 이렇게 매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비중의 대졸자들이 양질의 인력들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받아줄 만한 어떤 일자리, 그 양질의 일자리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재벌이나 이런 고용의 측면에서도
좀 양면적인 면인 재벌의 성장과 또 어떤 재벌의 비중을 늘리고 또 그와 반대로 또 어떤 재벌로 인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좀 정화해야 되는 양면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경제 모든 측면에는 양면적인 면이 있고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건데, 최근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거의 뭐 정치에 반 미쳐가듯이 하면서 좀 어떤 공정과 정의와 뭐 적폐청산 같은 키워드가 지금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예전보다 그런 중요성이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이 경제는 다 양면성이 있고 공짜 밥은 없다라는 어떤 원칙을 좀 때때로 잊는 것이 아닌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들고,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과거의 저금리 기조를 평가할 때도 어떤 세계적으로 10년간의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됐고 이제 그걸 정상화해야 되는 시기인데, 금리의 어떤 정책을 놓고서도 또 이런 한쪽으로 쏠리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어떤 이런 공짜 밥은 없다, 이걸 키워드로 좀 뽑아봤습니다. 조정현 기자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첨예하게 뭐 대립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서로 생각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떤 고용이나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또 의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이대호 기자가 뽑은 키워드는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정하신 거예요?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왜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꾸십시오. 너무 예, 재미없는 바꾸셔도 걸 됩니다. 뽑아온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8년 저희 개국할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지금도 체감으로서는 늘 모두가 다 위기라고 하고, 삼성전자마저도 뭐 10년 전부터도 위기였고 넉브레이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또 지금도 위기라고 하잖아요. 분기에 10몇 조를 버는데 위기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아닐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돌이켜 보면서 한 가지 뭐라 해야 되나, 그 단적인 예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2008년에 저희가 이제 개국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MTN을 좀 섹시하게 알려야 할 마케팅 포인트가 필요했는데, 예. 마침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계속해서 점점 더 심화되는 분위기였고, 그때 한 전문가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일목균형표였는데 예, 그걸 예. 보면서 그때가 코스피가 1,500포인트 이상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1,000포인트 깨진다. 900포인트까지 간다. 이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위에서 이걸 우리 MTN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자. 이대호 네가 리포트를 해라. 제가 총대를 메고 리포트를 했죠. 코스피 1,500, 1,600에 있는데 900포인트 간다. 네. 난리가 전화 났습니다. 많이 받으셨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어보고 기레기 소리를 듣고 참 맞춰도 욕 먹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맞았어요. 네. 당시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파문이 일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맞아서 그때 이제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당시 이제 김동섭 소장님이라는 분은 영웅이 됐었고, 예. 그래서 우리 시청률도 많이 좀 올랐었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라고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유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포인트일 텐데, 그때 그 시골이사 박형철 원장도 개국 당시 금융위기 당시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가 버텨야 된다. 예.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거다. 너무 단기 위험에만 가다말이 하지 말고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10년 뒤에 돌아보면 참 그게 맞지 않았었나. 그리고 여러 번의 위기가 반복되는 그 사이에 또 그 아주 좋은 투자처를 잘 발굴하려고 열심히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박경철 선생님이 요새 주식하신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요즘엔 조용하십니다. 결혼도 좀 하시고. 시장을 떠났나 봅니다. 조용하시고요. 아까 권순우 기자가 예. 포르쉐를 산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저도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0년 전에 저랑 여기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한 출연자인데 모든 방송이나 이런 걸 다 접고 그냥 개인 전업 투자자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주식만 한 100 몇십억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친구가 아니고 그분이요. 제 친구가요. 친구가.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가장 동갑입니다만 가장 존경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가치 투자로서 정말 직장인들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피땀 흘려서 일하듯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경제부터 다 보고 산업도 보고 기업도 보고 이 협력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 기업에 어느 정도의 재무적인 영향이 생기고 이거를 애널리스트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걸 저도 누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제 명찰에도 같이 하는 가치 투자 이렇게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도 그 시사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예. 다시 꺼냈습니다. 해서 이제 경제는 심리다라고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해주셨어요. 뭐 마지막 키워드는 부러웠다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도 할 수 예,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예,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인물편으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10년 동안 취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고 아마 네 분이 명함을 몇 장이나 이렇게 돌렸는지는 아마 세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중에서 10년 동안 취재하면서 이대호 기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뭐 지인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나왔네요. 지인은 아닐 테고 초선 의원 문재인으로 했는데 뭐 에피소드가 따로 있습니까? 아, 저부터인가요? 지금 제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연락처가 5,796개네요. 근데 이 중에서 제대로 연락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래도 제일 잘된 사람 꼽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만한 잘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기획재정부 과천 기획재정부 출입할 당시였는데 2012년에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으로 이제 처음 당선이 됐었고 국정감사장에 처음 오는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12년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기여서 그 대선 주자들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주자였었고 또 같은 기획재정위원회였어요.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은 국정감사장에서 멘트 대결을 펼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이제 펼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 당시 초선 의원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때 아마 얘기했던 게 복지 예산 질의를 그 기획재정부 당시 박재현 장관한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때 박근혜 의원은 안 오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왔었어요. 오후에 왔었나 안 왔었나. 그래서 오전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했었었는데 당시에 그 과천 기획재정부 당시 청사로 왔을 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영접했던 기재부 고위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당시 김동연 제2차관이었어요. 지금 경제부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때 민주당 이렇게 쭉 자리에 있는데 문재인 의원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민주당 간사가 김현미 의원, 지금 국토부 장관하는 김현미 의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대통령도 있고 부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었던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조금 뜻있는 자리 아니었나 생각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계에 입문한 지 5년 만에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대단한데요.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이대호 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자. 좋은 거죠. 예. 차장 승진. 차장 됐잖아요. 그때 평기자에서 지금 이제 차장이니까. 차장 기자가 됐었고.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다 만난 거니까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걱정은 처음부터 너무 센 인물이 나와서 네. 조정현 기자는 어떤 인물을 꼽았을지가 궁금합니다. 보면 알파고 뭐 사람은 아니고 네네. 인공지능인데 어떤 의미에서 알파고 정하셨어요? 사실 좀 기업인을 꼽고 싶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뭐 사실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통령보다는 기업가나 이런 좀 현장에서 뛰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꼽아 보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미국은 뭐 유니콘 기업 가치가 1조 원 넘는 유니콘 기업들 IPO도 많이 해서 새로운 기업가들도 계속 나오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뭐 혁신 기업들 다 미국 기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꼭 미국이랑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참 우리나라는 기업가들이 자리를 잘 못 잡고 있구나. 그게 물론 뭐 기업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진부하게 또 대통령을 또 저도 따라서 꼽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진부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따라하는 게 진부하다는 꼽았다는 게 진부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알파고를 꼽아봤습니다. 예.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2008년부터 2010년대 초반은 기억에 사실 없고요. 네. 그래서 좀 기억을 몇 년 전으로 더듬어 올라가니까 2016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 그 구글에 인수된 딥마인드 팀이 내한을 해서 이세돌 구단과 뭐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 대결을 펼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AI라는 인공지능의 실체를 비교적 4차 산업혁명에서는 좀 뒤떨어진 이 한국에 극적으로 소개해줬다는 장면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저희가 10년을 걸어왔지만 10년, 20년 더 걸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뭐 AI나 이런 걸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같아서 알파고로 꼽아봤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보면서 알파고가 이겼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바둑도 물론 뭐 굉장히 고단수의 계산이 들어가지만 어찌됐건 바둑도 계산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인공지능 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장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과 몇 시간 만에 소화한다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그때 못 이기더라도 뭐 다음번에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건 우리 사회에 가장 극적으로 이 다음 세대의 출현을 예견을 하는 좀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서 알파고로 뽑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생각해 보면 저도 딱 이세돌 구단이 첫 승 거뒀을 때 네.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막 속보로 전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긴다라는 공식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절망을 하다가 드디어 우리 인류가 컴퓨터를 이겼다라면서 첫 승을 거뒀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가 굉장히 인상에 깊었었던 것 같고 해서 알파고로 지어줬어요. 근데 알파고도 얼마 있다가 알파고 제로한테 금방 졌습니다. 그렇죠. 알파고 예. 제로는 뭐죠? 같은 그러니까 브랜드 알파고는 아닌가요? 그 바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 AI고 범용이 알파고 아니군요. 제로는 아예 그냥 새로 그러니까 그 바둑의 룰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학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알파고 제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파고가 바로 졌어요. 다 구글 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스스로 바둑의 새로운 기법들을 뭐 창조해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됐었는데 그만큼 참 할 얘기가 많았었던 그때 당시에 인공지능과 또 알파고였습니다. 이어서 권순우 기자가 꼽은 인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꼽아줬는데요. 어떤 예.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너무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예. 요즘 고생 많이 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제가 이거 이재용 부회장을 꼽았던 이유는 어떤 그 재벌이라는 체제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현재 진행형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 이재용 부회장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심에서는 이제 풀려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요새 그 기업들이 굉장히 착해졌다는 걸 느끼십니까? 일감 몰아주기 옛날에 그렇게 해소 안 하려고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막 뭐를 해소하고 뭐 상생을 하려고 그러면 막 알아서 상생을 한다 그러고 이게 자발적 자발성인지 강제적 자발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한 동력이라는 걸 좀 얻게 됐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사진 하나로 그 최순실 청문회 때 그 5대 그룹 총수들이 나왔던 그 사진을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진에 나와 있던 인물들을 보면은 지금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은 요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신동빈 회장은 또 감옥에 가 있고 최태원 회장은 또 이제 또 기다리고 있죠.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도 기다리고 있고 여기 조양호 회장 온 가족이 다가가고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고 저 그림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사람들이었는데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격변의 시기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대를 거치면서 이게 그 재벌 체제라는 것이 이제 유지가 돼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는 거 본인이 당하면서 이제 정말 당장 몸에 와닿는 게 나 감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그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 재벌 체제만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이런 시기를 다 겪어가요.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압도적인 오일 시장에서의 그 독과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거기서 다 해체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뭐 카라이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기업을 요새는 엘리엇이 유행이잖아요. 엘리엇처럼 뭐 공격하는 방식들이 1980년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 지배 구조가 바뀌고 뭔가 법 체계가 정비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성장 사회, 그 산업화 시대에서 만들었던 그 체제가 지금에 와서 어떤 그러니까 청문회 그 장면이라는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재용이라는 어떤 재벌의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향후 10년 후에 우리가 이제 20년 어떤 기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많이 변해 있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아 그때가 어떤 그 변화의 기폭제가 됐던 시기였다라는 걸 기억하게 될 것 같아서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선정했습니다. 얘기를 해준 것처럼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또 어떤 총수가 있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니요, 총수가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수 기자가 꼽은 인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제가 예. 취재하면서 좋아했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물로는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를 예. 꼽고 싶었는데 네. 이제 내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그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금리를 올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인데 그 이성태 총재가 한국은행 그 총재 시절에 계속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뭐 한 번에 금리를 0.75% 포인트 인하를 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워낙 긴박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0.75%를 한 번에 네, 한 번에. 그것도 새벽에. 왜냐하면 뭐 미국과 수합 그런 협정 같은 걸 맺고 나서 발빠르게 막 움직이면서 저희 경제부 기자들도 상당히 바쁘게 일했을 때였다는 거를 제가 좀 10년 전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세 단계나 한 네, 번에 한 번에 그렇게 막 네. 인하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기싸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와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성태 총재는 매파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던 입장이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완화 상태가 퇴임하셨을 때 너무 오래 가지 않고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퇴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도 사실 금리 인상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재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 좀 실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만약에 이성태 총재였다면 지금 금리 수준 어느 식으로 좀 조정을 했을까 통화 정책 방향을 예.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성태 총재가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이렇게 MB는 왜요? MB는 이제 그 아까 최초에 로또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정부가 집값 잡기 위해서 공급 확대 정책을 많이 쏟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30만 가구의 그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보금자리론, 반값 아파트로 많이 유명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많이 논란이 됐지만 사실상 지금 반값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또 예.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MB의 뭐 추억 이런 개념으로 제가 예.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취재 기자들이 꼽은 인물들을 살펴봤고요.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에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없네요. 각자들에게 1분 30초씩만 드리도록 할 텐데 마지막은 저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리포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미리 드려봤고요. 그래서 먼저 조정현 기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네. 후에는 어떤 리포트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아까 제가 인물 꼽을 때도 알파고랑 꼽아서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10년 후면은 2030년 가까이 되겠죠. 2028년인데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이 2005년에 뭐였죠? 특이점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때 예상을 했던 특이점의 시대가 204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라면 아직 거리가 있지만 또 그 양반이 좀 수정을 한 게 그 기간을 좀 앞당긴 게 2030년이면은 인간의 두뇌 속에 로봇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노봇이죠. 인간의 두뇌 나노봇이 들어가서 인간의 두뇌와 어떤 스마트 기기와 직접 연동을 하면서 인간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뭐 버튼을 조작과 인터페이스 없이 바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무슨 정보 필요해 하고 상상하면 바로 그 정보가 머리에 들어오는, 두뇌에 들어오는 이런 좀 특이점이 2030년에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 양반이라서 죄송한데 레이 커즈와일의 전망이 한 86%가 들어맞았다는 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2030년쯤에는 그래서 그런 좀 획기적인 어떤 인공지능과 어떤 네트워크의 확장의 시대가 돌아오기를 좀 고대를 해봅니다. 예,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2개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서울평화올림픽 공동 개최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뇌 속의 나노봇 장착, 먼 미래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뭐 이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바로 시간 관계상 이대호 기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대호 기자는 어떤 리포트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올해부터 뭐 철도도 그렇고 북한에 가서 이제 첫 삽을 뜨겠다라는 것까지는 발표가 됐잖아요. 10년 후면 그 철도가 정말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을지, 우리는 지리적으로 실제로 어디까지 나아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GDP 뭐 이런 거를 발표된 거를 그 기사화하더라도 이제는 한반도 GDP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고 또 하나가
2012년 그때 박근혜 대선 주자가 한국거래소를 찾아서 했던 말이 자기 임기 내 코스피 3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아직도 좀 멀었습니다만 10년 안에는 3,000포인트는 너무 좀 짧을 것 같고 4,000포인트는 애매하고 예. 한번 5,000포인트 가봅시다. 예, 가봅시다. 저도 같은 바람으로 한번 두 번째 키워드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김혜수 기자는 어떤 리포트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제 3년 동안 부동산부 취재를 하면서 집값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이게 뭐 투기냐 투자냐 그 개념이 참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청년들은 사실 집 마련해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적어도 돈을 벌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원래 청년 집 살기 어렵습니다. 어려웠죠. 근데 이게 기간이 점차 40대도 멀어지잖아요. 청년이라고 예, 중장년층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원정 쇼핑 쪽이 되게 많거든요. 우르르 막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한 지역을 쓸고 가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정상화돼서 좀 벌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단축이 되는 그런 구조,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그런 네, 리포트를 그런 리포트도 네. 예, 써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권순우 기자가 10년 후에 쓰고 싶은 리포트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예, 그 2014년에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예. 자기의 30년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시가총액이 현재로 한 10조 엔 정도 되는데 그 30년 후에는 한 200조 엔 정도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2천조 엔이면은 200조 엔이면은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1,000조가 좀 넘으니까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028년에 정말 소심하게 쓰고 싶은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라는 리포트를 쓰고 싶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매년 3%씩 성장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활력을 띠면서 지금에 있는 그 성장률치를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10년에 뭐 7% 8% 할 때처럼 지금 7% 8%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10년 후 리포트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3%를 기록했습니다라는 리포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나중에 진짜로 권순우 기자가 이런 리포트를 만들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제 마지막 저도 바람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후에 그 리포트 썼을 때 그 리포트 제가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 피력을 하면서 지금 한 3분 남았거든요. 각자에게 한 20초씩 드릴 테니까 10년 또 달려왔고 앞으로 또 힘차게 달려갈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간의 소회나 앞으로의 뭐 다짐 짧게 조정현 기자부터 한번 15초, 20초씩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경제 위기는 10년, 금융 위기는 5년마다 온다 이렇게 뭐 정설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분명히 충격은 몇 번 있겠죠. 그래서 잘 극복을 해서 다음 10년을 또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대호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MTN이 오늘로 딱 개국 10년 맞았는데요. 저희 MTN 식구들이 이제 한 170명 가까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이라도 좀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슴 깊이 갖고 있고요. 부자 되는 좋은 습관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10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저희의 진심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성만 들으셨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 인사말인 줄 알겠습니다. 예, 들었고요. 김혜수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다음 얘기를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를 예. 정도로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고용과 집값에 대해서 요새 참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제가 막 취업을 준비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어려운 현실에 뭐 이제 조금 차츰 더 고용이 좀 개선이 돼서 좀 경제가 활짝 웃고 저희도 그런 리포트를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순우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CNN이나 그런 정치 방송보다 뭐 CNBC라든지 폭스 비즈니스 같은 그 경제 방송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제 미디어들도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을 맞아서 4명의 기자와 함께 각종 키워드 그리고 인물 그리고 2028년 희망 리포트까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봤네요. 산업일부 권순우 기자, 건설부동산부 김혜수 기자, 증권부의 이대호 기자, 경제금융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